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학교,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특정한 또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학 교육과 관련해서 기존의 종전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역의 목회자한테 도제 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찰스 피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니가 변호사였는데 장로교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 신학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오벌린 대학교의 조지신학 교수로 가는데 이 사람이 그럼 어느 신학교나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럼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대학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데 혼자 그렇게 그 맨투맨으로 받아가지고 사사를 했는데 그게 그 신학 책을 쓸 만한 퀄리티까지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신학 교육을 개인한테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을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무래도 대학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교수들이 함께 협력해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신학도 개인 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대학교입니다. 이에서 이제 이게 신학대학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아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특정 목사 밑에서 혼자 배우는 것에서 신학 전공 교수들이 그다음에 그 완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신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새로 만들게 되죠. 1784년에 이때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조 때죠. 1784년에 뉴 브론스윅 Theological Seminary, 뉴 브론스윅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신학 교육 기관이죠. 그리고 나서 1808년이 되면 하버드 대학교가 진보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앤도버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보수적인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하버드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하버드와 이제 분립해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앤도버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게 1808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12년이 되면 그 유명한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신학만 가리키는 학교를 따로 세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에 신학교는 개인에게 사사받는 형식으로 도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1784년 뉴브론스윅 신학교, 그 다음에 1808년 앤도버 신학교가 나오면서 신학 교육만을 위한 전문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요것과 비슷하게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유니버시티 안에 대학교 안에서 신학 교육만 전담하는 그 대학원을 따로 세운 겁니다. 아까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칼리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학교 안에 학교를 새로 따로 세운 겁니다. 신학 전문 대학원을. 그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죠. 근데 이거 말고 같은 예일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그다음에 밴더빌트라든가 그다음에 시카고 같은 이런 학교들은 자기네 학교 내에 메디컬 스쿨,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쿨 혹은 로 스쿨 이런 것처럼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 안에 신학만 가리키는 전문 대학원을 따로 이제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안에 있는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프린스턴 대학 바깥에 있는 다른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러면서 미국 신학 교육이 비로소
체계화되게 된 겁니다. 그게 19세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식이 또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될 주제가 기존에는 이런 모든 교육이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느냐. 절대 다수가 백인 남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데 여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흑인들 못 들어갔습니다. 팔자와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의 각성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개혁 운동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개혁 운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라든가 여권 운동, 도시 빈민 운동 이런 것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여파가 막 이제 커졌던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여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 중에서도 그 교육의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게 여성과 흑인들에게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매우 놀라운 사건이고 오늘날 이제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고 이런 시절이 오게 된 것은 전부 다 이때에 벌어진 혁명적인 변화였고 그 뒤에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자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에마 윌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에마 윌라드. 이 사람이 1821년에 뉴욕주에다가 트로이 여자 신학교, 트로이 피메일 세미나리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여성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1821년. 미국의 여자들만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메리 라이언은 이 사람은 마운티 홀리오크 여자 신학교. 이거는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었죠. 매사추세츠에 있었는데 1837년에 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마 윌라드가 먼저 최초의 트로이 여자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 라이언이 마운틴 홀리오크 여자 신학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이런 두 학교는 전부 다 미국 역사에서나 우리로 따지면은 배제 이화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뉴욕이나 매사추세츠가 다 북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에도 이런 것을 모방한 학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 비슷한 시기에 이거보다 조금 늦긴 합니다만 1840년대가 되면 뉴욕에 뉴욕 센트럴 칼리지 라고 하는 뉴욕 중앙대학교가 세웁니다. 뉴욕 중앙대학교. 이거는 흑인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세운 학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학교의 중심들이 이제 그 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에 1854년에 링컨 유니버시티가 생깁니다. 링컨. 딱 느낌이 오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노예제도를 위해서 반대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링컨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고, 또 뭐 김구 선생 같은 그런 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 freed 블랙이라고 하는 자유를 얻은 흑인들을 위해서 링컨 대학이 1854년 펜실베니아에 세워지고 1856년에 오하이오주의 윌버포스 대학교 똑같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은 감리교 신자였던 그 하원 의원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윌버포스 유니버시티가 오하이오주에 1856년에 세워집니다. 이러면서 1840년, 50년 경안에 노예가 아닌 자유의 신분을 얻었던 흑인들을 위한 대학들이 세워집니다. 물론 흑인들이 다 팔자가 같았던 건 아니죠. 이 당시에 흑인들이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또 흑인들 중에서도 매우 이제 그 소수에게 제한된 특권 같은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흑인들 안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